홀로 남겨진 밤, 그리고 깨달음.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는 어둠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그리고 딸이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를.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떨고 있는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엔 아내의 마지막 미소와 딸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어둠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것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지훈이 차 트렁크에 짐을 싣기 시작한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텐트, 침낭, 코펠, 랜턴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는 문득 아내 은희가 떠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늘 캠핑을 가자고 졸랐었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별을 보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고, 결국 은희와 함께 캠핑을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은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지우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삶은 무너졌고, 딸 예린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린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빨리 출발해야 해요, 아빠. 늦으면 자리 잡기 힘들다고요. 목소리에는 조급함만 가득했고, 아버지를 향한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보며 그는 이번 여행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제안한 이번 캠핑은 사실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냥 주말을 허비하기 싫어서 내린 선택이었죠. 지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번 여행이 서먹한 관계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고도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예린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우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딸과의 대화는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희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캠핑장 도착하면 제가 텐트 칠 테니까 아빠는 그냥 쉬세요. 언뜻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지우는 그 말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툴러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지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강원도 산속 캠핑장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예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몇몇 텐트가 보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가 좋아했을 풍경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런 데 와야 했는데. 이제야 왔어. 너무 늦었지. 예린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아빠, 뭐해요? 빨리 텐트 설치해야 한다니까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요. 지우는 황급히 짐을 들고 예린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린은 능숙하게 텐트를 펼쳤고 지우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폴대를 건네주거나 팩을 잡아주는 게 전부였죠. 예린은 점점 짜증이 섞인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아빠, 그것 좀 잡고 계세요. 아니, 이쪽으로요. 아, 진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우는 한숨을 삼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텐트 설치가 끝나고 나서 예린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트 가서 장 봐야 해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큰 마트가 있대요. 아빠는 여기서 짐 정리하고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훈이 같이 가겠다고 하자 예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빨라요. 아빠는 쉬세요. 혼자 남겨진 캠핑장에서 지훈은 텐트 앞에 걸터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은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과 함께 왔지만 딸은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고 자신은 그저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여행일까? 아니면 그냥 의무를 다하는 시간일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이 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 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예린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1시간쯤 지나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온 그녀는 지훈에게 고기와 야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손질해 주세요. 저는 화로 준비할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마와 칼을 꺼냈습니다. 고기를 썰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그는 예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야무지게 뭐든 혼자 해내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린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 지우는 그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딸의 성장을 놓쳤고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려 해도 예린은 이미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황급히 타프를 펼쳤지만 이미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고 두 사람은 텐트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고기는 반쯤 구워진 채로 화로 위에 남겨졌고 준비했던 음식들은 비에 젖어버렸습니다. 예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 없었는데 진짜 최악이네.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비 그치면 다시 준비하면 되지. 하지만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거 언제 그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어차피 제대로 된 저녁은 글렀어요. 텐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지우는 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예린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바쁘지? 예린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정신없어요. 사실 이번 주말에도 일해야 했는데 동료가 대신 해주기로 해서 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쉬어야지. 여기 와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예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일 생각 때문에. 아빠는 정년 퇴직하셨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모르시겠지만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할 곳을 잃은 뒤의 공허함,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은 예린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는 이제 편하지.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텐트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예린은 일찍 침낭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우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빛이 텐트 안을 번쩍이게 했습니다. 지우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딸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은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자신은 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고 텐트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지우는 캠핑장을 벗어나 근처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쉼터에 앉아 쉬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가면 또 그 어색한 침묵과 마주해야 했고 딸의 무심한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 여행은 실패였어.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아직 텐트에서 자고 있을 것이고 자신이 없어진 걸 아침에나 알아챌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 떠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캠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고 내비게이션은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길이 이어지고 갈림길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계속 운전했습니다. 이 길만 빠져나가면 큰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고 내비게이션은 아예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1시간쯤 헤맸을까 지우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는 나무와 안개뿐이었고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시야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지우는 차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지훈아. 당황하지 마. 날이 밝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고 예리는 아침에 자신이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당황할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습니다. 딸이 과연 자신을 찾으러 나올까? 아니면 그냥 혼자 집으로 돌아갈까? 새벽이 되자 비는 잠시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쉼터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간단한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현재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제대로 된 아빠도 남편도 못 됐어. 예린이한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우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엔진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지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추위와 외로움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산책을 나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보니 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리는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리는 캠핑장 관리인에게 달려가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당장 수색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리는 혼자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캠핑장 주변을 수색하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예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 때문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예리는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짜증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에만 집중하며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예리는 차를 몰고 주변 도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차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안개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눈물을 흘리며 운전했습니다. 아빠,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된 딸이 될게요. 예리는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갈림길에서 멈췄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왼쪽 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리는 그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길 옆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예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킷이 뒷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리는 주변을 살펴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쉼터가 보였습니다.